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의대 신좌섭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공감대 형성의 아젠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게 제 대략 그 프로필이고요. 오늘의 이 주제하고 관련된 거는 아래 4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개발협력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퍼실리테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의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와 직접 연관된 제 프로필은 이 몇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대략 한 5가지 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일국민협약 사례,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사례들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사회적 대화라는 것의 조건이 어떤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협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5가지를 받았는데요. 그에 대한 그 소견도, 제 소견도 이 슬라이드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통일국민협약 사례 소개인데요. 사실은 지난번 제18회 통통 열린 강좌에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가 오셔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이 통일국민협약을 여러 차례 거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춘석 상무의 그 발표하고 서로 연계된 발표라는 점을 의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018년 11월부터 보수, 진보, 중도, 종교계를 포괄하는 전국 시민회의를 구성을 해서 통일부 후원하에 4년간 사회적 대화를 시행해서 소위 통일국민협약안을 최근에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8년부터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범대화, 시범합의 도출,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걸친 2년에 걸친 통일국민협약안 성안 과정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4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예, 꽤 긴 장정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조직은 우선은 그 중심에 있는 뭐 흥사단이라든지 참여연대 등등 전국 시민회의 조직 외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위원회,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주로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촬영 송출기관, 행사 운영기관 등 아주 많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이제 외곽 지원을 해 주셨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은 최근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회적 대화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2018년과 2019년은 사실은 그냥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테스트 해본 결과들을 종합 정리해서 2020년과 21년 2년간에 걸쳐서 사회적 대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 2021년도에 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국민참여단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성별, 연령, 그리고 권력, 이념, 성향 등등을 아주 고르게 샘플링을 해서 진행한 거를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듯이 2021년에 사회적 대화 최종 참석자들은 총 109명인데 이 109명은 우리 인구 전체를 대표하는 미니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2021년도 국민참여단의 합의 절차를 보면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전문가 발제가 있었고요. 전문가라는 건 이제 남북관계 전문가들 이 얘기입니다.
이 전문가 발제를 듣고 참가자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하고 그리고는 주제에 대한 분임 토의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가운데 분임 합의 단계인데요. 이때는 카드를 활용해서 개인별로 자기 의견을 적어가지고 그거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벽에다 붙여놓고 소위 유사한 속성, 비슷한 속성을 가진 카드들끼리 군집을 만들고 그리고 각각의 분집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합의는 우리가 메타 워크숍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분임 합의 단계에 나온 네임 카드, 이름 카드들을 모아서 다시 군집화시키고 상위 네임을, 상위 이름을 짓는 그런 정도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의제별로 최종 합의된 문장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아까 109명이라고 그랬죠. 그 109명이 2021년에는 총 8차례 각 8시간에 걸친 그런 워크숍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여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1인당 64시간을 투여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 합의 워크숍의 그 단계입니다. 개개인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카드에다가 아이디어를 적어내고 그거를 벽에 붙이고 비슷한 속성을 가진 아이디어들을 서로 묶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클러스터, 각 군집에 이름을 짓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개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왼쪽 위에 있는 이거는 소위 대면 상황에서 워크숍을 한 그 중간 과정의 결과물이고요. 이 오른쪽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남북통합문화센터라고 강서구에 있는데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거쳐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쭉 모아지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얻은 결과물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는 아주 큰 타이틀인데요. 여기서 우선 전문이 있고 그리고 협약 본문에 제1장은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일종의 비전이죠. 보시다시피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이다. 첫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행 또 문화의 중심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2장은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민 참여와 합의 형성, 대북 통일 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등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결과물은 소위 대화, 사회적 대화의 지속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권고, 국회에 대한 권고, 비정부 기구에 대한 권고, 그리고 국민에게 드리는 권고, 남북 간 대화로의 발전에 관한 권고 등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슬라이드로 요약한 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109명이 각각 개인적으로 64시간을 투여해서 만드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리고는 한국리서치에서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가지고 사전 사후 설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본 거죠. 워크숍 참가 전과 워크숍 참가 후. 그래서 1차 조사와 4차 조사 결과를 비교하게 되면은 소위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은 필요하고 가능하다라는 게 1차 조사 때 70.6%였는데 4차 조사 때는 필요도 하고 가능하기도 하다. 뭐 이렇게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만 불가능하다가 1차 조사 때는 24.5%였는데 4차 조사 때는 필요하지만 불가능하다가 18%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사전 사후 변화를 측정하는 게 이제 또 이런 사회적 대화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국민협약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되면 2020년에는 21년 오른쪽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1차 조사 때 57%인데 4차 조사 때 67.6%로 그 소위 필요성이 증가한 거로 나타났고요. 협약이 필요한 이유는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일관적인 대북 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는 국민의 삶이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쟁이 아닌 합리적 토론에 의한 대북 정책을 위해, 그리고 이어서 평화 통일 관련 남한 내의 이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협력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순서로 협약이 필요한 이유가 나열되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사실은 이와 같은 사회적 대화를 시행한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명료하게 참가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국민적인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또 물어봤는데, 보시면은 매우 긍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위해서 자기 입장을 얼마나 양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양보했다가 9.8, 그리고 어느 정도 양보했다가 78.4%로 나타나서 약 90% 가까운 사람들이 이 합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을 바꾸거나 양보하는 그런 변화를 이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소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어 온 그 과정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행했던 평화 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의 특성은, 이건 김춘석 상무의, 아까 말씀드린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의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 대체로 한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전문가는 지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놓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해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고 논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해 당사자라는 것은 시민사회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기성을 충분히 보장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64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논의를 하고 숙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도의 합의 형성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아이디어를 카드에 적어놓고 벽에 붙이고 군집화하고 그리고 이름을 짓는 이 과정이 이제 고도의 합의 형성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그냥 단순히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국회에 전달하고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제도화를 지향했습니다. 물론 2022년에도 이 사회적 대화는 계속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달 11월 24일에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여기 있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세션에서는 추진 배경과 방법, 주제를 다루고 2세션에서는 대화의 과정과 수기 효과를 논의하고 3세션에서는 합의 형성 과정,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에 합의 형성 과정을 논의하고 반성하고 뭐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행했던 통일국민협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소위 이와 같은 사회적 대화의 조건이 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다시피 대의민주주의는 명령위임이 아니라 자유위임, 소위 무기속 위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성, 수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선거 때 국회의원을 뽑아 놓으면
그 지역사회, 자기가 뽑힌 그 지역사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뽑아놓고 나면은 국회 가서 자기 정당 그리고 자기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누차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인, 퍼블릭한 그리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이고 이거를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공론이라는 것은 소위 중론, 여론과는 다르게 어떤 개개인의 그 사적 입장을 넘어서서 공적 입장에서 바라본 어떤 견해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공론을 얻어내고자 하는 게 소위 수기민주주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민참여협약이라는 거는, 협약체결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만의 일은 아니고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을 여기 몇 개 나열을 해놨습니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라든지 오스트리아의 페르티위원회, 독일의 모이텔스바하 협약, 그리고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사례 등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의 그 한국 사례는 이 모이텔스바하 협약과 아일랜드 시민의회 사례를 적절하게 갖고 와서 시행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적인 특성을 많이 반영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 팀 중에 혹자는 한국형 모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 이와 같은 그 사회적 대화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사업 단계와 임무는 이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다학제 추진팀이 우선 필요합니다. 추진 주체 조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는 통일학, 갈등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 내용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고요. 한국리서치와 같은 여론조사기관이 투입되고,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 같은 퍼실리테이션 조직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뭐 촬영을 담당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또 통일부와 같은 후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할 일이 이제 아젠다 설정하는 일인데, 이 아젠다 설정이라는 거는 소위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아젠다 설정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프로세스를 조직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는 대략 한 6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초대와 참여의 단계인데, 시민들을 샘플링해서 선별해가지고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동의를 획득하고 대화 참여에 대한, 그리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초대받아 온 시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전문가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진보와 보수, 중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입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편향 방지라고 했는데 그 얘기지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보를 제공할 때 각계 떠오르게 되는 그 의문을 해소시켜 줘야 하고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본격적인 워크숍, 대화 토론의 단계입니다. 이번에 109명이 동원되었다고 했는데, 참가자 109명을 모두 10개 팀으로 나눠서 한 10여 명씩이죠. 각 팀이 10개 팀으로 나눠서 10개 팀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물을 모아서 100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위 2차 워크숍, 메타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대화와 토론 과정은 아주 효과적인 절차가 미리 잘 설계가 되어야 하고, 참가자들 간의 수평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층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가이드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퍼실리테이터들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의견들을 합의 조정, 서로 이렇게 모아내는, 수렴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 수준을 확인하고 합의안을 조정하고, 만일 합의안이 잘 나오지 않으면은 서로 다른 입장들을 절충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이 단계의 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투표를 하든지 해서 결과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체 사회적 대화의 과정을 평가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을 평가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성찰하고 서로 축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 이제 6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단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참여의 수준인데요. 저희 퍼실리테이터들은 소위 이와 같은 그 공론화 혹은 수기민주주의 토론에서 참여의 참여의 단계를 6단계로 나눕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참가자들이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단계, 말하자면 일종의 명령을 듣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보다는 하나 윗단계는 참가자들이 설득의 대상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맨 위에 8번은 참가자들이 아주 완전한 책임, 특정 사안에 대해서 완전한 책임을 갖는 단계고, 7번 단계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구조이지요.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통일국민협약, 거기서 통일국민협약에 있어서 참가한 시민들의 그 위치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민단체가 스스로 모여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어떤 원칙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의사결정 권한인 7번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성안하고 만들어내고 그거를 소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책 결정할 때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 투입의 단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 5번, 7번 정도가 소위 사회적 대화의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그 대화의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한 대화와 토론의 핵심 요건은 이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이고 편안한 참여가 첫 번째고, 그리고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보장하는 것, 어느 누구도 매니퓰레이션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과 완전한 개방성은 영어로는 radical openness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개방성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 온전한 대화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연령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완전히 상호 존중하는 것, 그리고 절대적 중립의 입장을 가진 그러한 숙련된 퍼실리테이터가 대화를 도와주는 것, 이것들이 이제 핵심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화,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결과물에 기대하는 것은 이와 같이 5가지 정도인데요. 우선은 다각적으로 검토된 균형 잡힌 공론, 아까 refined public opinion이라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공론을 획득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동일 방식의 표집으로 선정된, 동일 방식의 샘플링 기법으로 선정된 국민 참여단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참여한 109명이 아니라 또 다른 109명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 사회적 신뢰, 이게 이제 결과물이 기대하는 바의 또 한 가지 포인트고요. 민주국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합의로서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결과물을 얻는 것, 이게 이제 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눈이나 정치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언어, 생활인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과 정부, 국회 등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이것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결과물, 프로덕트에 기대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앞에 결과물에 기대하는 것은 실체적 결과 혹은 이성적 목표라고 얘기하고요. 참가자에게 기대하는 바는 실존적 결과 혹은 경험적 목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충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참가자에게 기대하는 바는 세대 학력, 정치적 입장 등을 넘어선 수평적 토론의 경험입니다. 이번에 그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주관식 설문 결과를 보면 나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아주 수평적으로 토론하는 경험이 너무나 즐겁고 기뻤다라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살만한 사회라는 그런 느낌을 얻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나와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것, 역지사지하는 그런 경험. 그리고 사론, 프라이빗 오피니언을 넘어선 공적 공간, 퍼블릭 스페이스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기존 시각의 전환,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시각이 있는데 그게 대화 과정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는 그런 경험. 수평적 합리적 토론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 증대. 이거는 이제 이 시민들이 참가한 시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 아주 공정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설사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의견과 다른 결과가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따르겠다라는 그런 수용성이 증대됐다는 경험들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의제에 대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의 획득. 마지막으로 소위 political efficacy라고 그러는데 정치적 효능감. 내가 어떤 정치에 개입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그런 정치적 효능감의 증진이 이 참가자에게 기대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이 참가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요약하면 일종의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통일국민협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공감대 형성의 의제, 아젠다를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큰 주제를 전제로 해서 보건의료 협력에 관련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의제, 아젠다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남한 내의 공감대 형성 의제. 남한 내에도 입장들이 아주 다양하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지요. 이 입장들을 서로 통합해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제가 첫 번째 의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남북 교류가 점차 증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때 다루어져야 될 현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두 번째 의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소 먼 얘기 같기는 합니다만은 통일 후 보건의료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관한 구상을 하는 그런 의제를 세 번째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우선 남한 내 공감대 형성 의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입장을 아우르는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보수 진보 등의 이념, 세대 등을 넘어선 대화가 이제 포인트고 정권의 향배에 좌우되지 않는 일관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뤄야 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통일국민협약의 내용과 서로 연결될 수가 있을 텐데 보건의료 협력의 원칙, 남북 간에 그리고 인력 시스템, 시설, 장비, 의약품의 지원과 교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 그리고 긴급대처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협력의 일관성,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등등을 결과물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북 교류 증대에 관련된 의제인데요. 남북 교류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테니까 이와 관련된 소위 다뤄져야 될 내용들을 아래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남한 감염병이 북한 유입 상황이 있겠죠. 해외 감염병이나 항생제 내성균의 이제 유입, 그리고 북한 감염병의 남한 유입. 이거는 이제 결핵이나 간염, 말라리아, 기생충 질환 등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남한 쪽엔 별로 없는데 이제 북한에서 유입될 것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수공통 질환, 환경, 수질오염, 폐기물 등 공통 과제들이 이제 아주 건강에 관련된 중요 이슈들이겠고요. 그리고 의약품이나 기자재 등에 대한 정보 교류와 관리, 그리고 상호 방문자의 응급 상황에 대한 원칙, 대처 원칙 등이 이제 주요 의제로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은 통일 후 보건의료 체제를 구상하는 그런 의제입니다. 통일 후 바람직한 보건의료 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우리는 보통 쉽게 남한 체제를 북한에 그냥 확대 적용한다, 이식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남한의 강점과 북한의 강점을 살리는 새로운 건설적 체제를 구상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다뤄져야 될 내용은 소위 통일된 남북 사회에서, 남북이 통일된 그런 상태에서 WHO가 말하는 보건의료 체제의 6개의 빌딩 블록, 서비스 전달 체계, 보건 인력 양성, 관리, 그리고 보건 정보, 의약품과 기술, 재정,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새로이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여기서 다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밑에 좀 이상한 용어를 써놨는데요. 이 appreciative inquiry라는 거는 강점과 강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말합니다. 저는 이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떠올리는 생각입니다만은 남한과 북한의 각자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의 스트렝스, 강점들을 결합해서 이상적인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는 북한의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아주 강한 주체의식과 자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가능하지만 그중에 소위 이 전략기획 프로세스, 소위 프랙티컬 비전을 도출하고 장애를 도출하고 어떻게 하면 장애를 극복하고 비전에 도달할 것인가 전략을 도출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의제와 두 번째 의제에서 쓸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제가 남았죠.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appreciative inquiry 같은 긍정 중심의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AI, appreciative inquiry의 4D 사이클이라고 해서 네 개의 단계입니다. 첫째는 서로 남한과 북한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발견해내고 그 강점과 강점을 결합했을 때 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드리밍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미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북의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새로이 설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실천하는 그게 이제 AI의 4D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한번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애초에 제가 준비했던 결론 및 재원 페이지인데요. 우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종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의료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면서 대표적인 공공재이고 퍼블릭 굿이라고 얘기하죠. 건강은 인간 발전과 경제적 부흥의 관건입니다. 때문에 보건의료는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통일 여정의 핵심 경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서독이 소위 통일이 된 것이 1990년인데 동서독이 보건협정을 맺은 시기는 1974년입니다. 소위 이 보건협정이 독일 통일의 일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의제 중에 세 개의 의제 중에 세 번째 의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측이 요구하듯이 인도적 지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어프로치로 이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한 초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회적 대화를 이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해서 조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미리 준비했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제 그 파일을 센터에 보내드리고 나서 5개의 사전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전 질문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시급한 협력 과제는 뭔지, 그리고 협력의 방법이 현재 다양한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글쎄 제가 아는 바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장 시급한 영역은 코로나 상황에 관련한 긴급 협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과 검사. 물론 남한도 내 코가 석자인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록다운 밖에는 사실은 취할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게 북한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락다운이 미치는 파급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면적인 락다운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심대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백신, 검사 등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긴급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길이 막혀 있죠. 이건 뭐 정치적으로도 길이 막혀 있고 코로나 때문에도 막혀 있는데 친북 성향의 제3국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뭔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유럽을 방문해서 국제기구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뭐 그와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 협력을 한다고 몽골이나 이런 데를 자주 드나드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몽골에 가보면은 어디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 북한 사람들이 이제 막 한국말로 떠드는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진출해 있고요. 그와 같은 친북 성향의 제3국을 통해서 뭔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양성 체제 그리고 시설 건립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 사업을 하면서 브라질이나 뭐 이런 그 제3국을 방문할 때 그쪽에 관련된 컨퍼런스에 예컨대 WHO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출신 담당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인적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적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친북 성향의 제3국을 장소로 활용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을 모색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은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뭘지,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어떤 방향으로 공감대 형성이 진행되어야 할지,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남한 내 공감대 형성의 장애는 익히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입장에 따른 차이, 그리고 세대 간 인식의 차이,
정권에 따른 입장의 변화 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요즘 아주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MZ세대가 소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장애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정치적 입장이나 정권에 따른 입장의 변화는 소위 어떤 국민협약 같은 걸 통해서 견제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어떤 오픈된 열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의식을 주입하자는 게 아니라 평화나 통일이라는 것을 주제를 확 열어놓고 자신들이 토론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와 같은 교육을 시행할 때에는 독일에서 시행했던 모이테스 바하 협약 같은 그런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컨대 완전 중립적인 어떤 생각도 강요하지 않는 오픈 디스커션을 통한 교육, 뭐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그 통일국민협약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시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그 지원 의사를 갖고 있고요. 근데 그 사례에서처럼 일회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시행, 공유, 평가, 개선, 시행, 공유, 평가, 개선의 사이클을 계속 밟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남북 의료 상황의 현 주소를 알아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텐데 빅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이 도움이 될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데에는 예,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은 게 아직 현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뭐 더더욱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국제기구나 대북 사업 경험자 그리고 탈북민들을 통해서 현 주소를 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와 같은 노력은 예,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남북 보건의료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는 얘기인데요. 우선은 기술 격차가 가장 큰 도전이 될 겁니다. 남한은 아주 하이테크의 그런 그 의료를 갖고 있고요. 북한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지요. 그리고 인적 역량 역시 크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 격차가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남한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려고 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 라오스나 캄보디아, 몽골 같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을 해보면 우리의 테크놀로지나 우리의 장비, 시설을 그대로 이식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런 아주 누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듯이 기존의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을 탈피해서 체계적인 개발 협력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개발 협력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간 남한에 축적된 다양한 개발 협력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 아젠다 형성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세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는 누구일지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아젠다 형성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세스는 이 전문성 때문에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 지식의 전문성 때문에 통일국민협약의 절차와는 다른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전문가 패널과 국민 참여 대화를 서로 병행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남과 북의 평범한 주민이어야 그래야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는 남과 북의 평범한 주민이라는 거지요. 예, 이상 그 5가지 사전 질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Courage to Lead라는 그런 책에서 나와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는 과거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 no longer죠.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not yet 사이에서 형성된다. 이미 지나간 것들 뒤에는 현존 구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 쏠려 있다. 누군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람은 항상 남아돈다. 맞은편에는 아직 오지 않은 것, 즉 후속 세대를 보살필 미래의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의 풍요로운 정신 속에 존재한다.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것은 갑자기 닥쳐와서 낡은 구조는 작동을 멈추고 사람들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무고한 희생자가 양산될 것이다. 예, 소위 아까 통일국민협약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 남북 보건으로 협력에 관한 남북 협력의 아젠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통일 후에 남북 보건 의료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될지에 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글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모두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공론화에 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